탕! 겹친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진 것은 총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쇠부티가 맞부딪히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 무릎까지 차오르는 폭설 속에서 강호 감영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조총의 총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서 오는 전율 때문이었다. 하얀 눈밭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뿌려져 있었고 그 핏자국이 시작되는 곳에는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도 위압적인 존재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여겨지던 영물, 온몸이 눈처럼 하얀 백호 바이후였다. 놈의 오른쪽 뒷다리는 강호가 며칠 전 설치해둔 끔찍한 덫에 걸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으나 그 푸른 눈동자만큼은 죽음의 공포 대신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살기를 내뿜으며 강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가소회에 걸린 검지에 힘을 주었다. 지금 당장 방아소회를 당겨 저 미물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는다면 상처 입은 맹수의 마지막 발악에 자신의 목덜미가 뜯겨나갈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러나 강호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억눌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놈은 그저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다. 백호의 가족은 부르는 게 값인 천하의 보물이었고 그것만 있다면 병석에 누워 계신 노모에게 10년 묵은 산삼을 다려 드릴 수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를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쏘아라, 강호야. 눈 딱 감고 당기면 끝이다. 저놈은 그저 짐승일 뿐이다. 강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백호가 고통 속에서도 낮은 신음소리를 억누르며 마치 사람처럼 그윽하고 깊은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자 강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함을 짓밟으려는 인간의 탐욕을 꾸짖는 산군, 샨준의 위엄이었으며 죽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겠다는 숭고한 의지였다. 강호의 거칠어진 호흡 사이로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그는 조총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도저히 쏠 수가 없었다.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이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 아우성쳤지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 방아쇠를 가로막고 있었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조총을 눈밭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사냥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백호는 강호가 무기를 바꾸어 들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더욱 높이며 앞발을 들어 올리려 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허공을 갈랐지만 덫에 걸린 뒷다리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진정해라. 내 놈을 해하려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강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으나 기이하게도 강호의 목소리에 담긴 기백이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지 않은 것인지 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렸다. 강호는 조심스럽게 백호의 뒤편으로 돌아가 덫에 물린 다리를 살폈다. 무쇠로 만든 덫의 이빨이 살가죽을 파고들어 뼈까지 닿아 있는 참혹한 모습에 강호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귀한 지혈가루와 깨끗한 무명천을 꺼냈다. 자신이 다쳤을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비상약이었다. 조금 아플 것이다. 참지 못하고 날 문다면 그때는 정말 내 손에 죽는 것이다. 강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중얼거리며 단검의 끝을 덫의 틈새에 끼워 넣었다. 쇠와 쇠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는지 백호가 고개를 쳐들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쾅! 산천이 울리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우수수 쏟아질 만큼 우렁찬 울음소리였다. 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렸다.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다리가 덫에서 빠져나왔다. 백호는 힘없이 바닥에 머리를 떨구었고 강호는 지체 없이 상처 부위에 지혈가루를 쏟아붓고 무명천으로 단단히 감쌌다. 붉은 피가 하얀 천을 금세 적셨지만 다행히 피는 멈추는 듯했다. 강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골랐다. 맹수의 바로 곁에서 그것도 피냄새를 맡으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치료를 마친 강호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백호를 바라보았다. 놈은 여전히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강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천냥 빚을 갚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꼴이었다. 내가 미쳤어. 호랑이를 살려주다니. 내 놈이 나중에 내 은혜를 원수로 갚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다. 강호는 헛웃음을 지으며 짐을 챙겼다. 날이 저물기 전에 하산하지 않으면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조총을 다시 어깨에 메고 일어섰다. 그때 꼼짝도 하지 않던 백호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친 다리를 땅에 딛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해 보였다. 백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숲을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강호를 응시했다. 눈보라가 그들의 사이를 휘감고 지나갔다. 그 순간 강호는 백호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훗날을 기약하자는 듯한 혹은 생명의 빚을 기억하겠다는 듯한 깊고도 묵직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강호는 홀린 듯 그 눈을 마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인간의 눈에 띄지 마라. 다음번에 내 총구가 너를 겨누게 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백호는 강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짧게 한번 울부짖고는 순백의 설원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얀 털이 눈과 하나가 되어 형체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강호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어쩐지 그의 어깨는 짐승의 사체를 메고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강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자신이 베푼 이 한순간의 자비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아니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인연의 씨앗이 되었음을. 그는 그저 빈 망태기를 고쳐매고 자신의 발자국만이 남겨진 눈길을 따라 터벅터벅 산을 내려갈 뿐이었다. 산 아래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다. 주막 앞 평상에는 동료 사냥꾼들이 모여 앉아 탁주를 기울이며 하루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어이 강호, 오늘은 또 허탕인가? 자네 실력에 며칠째 빈손이라니 혹시 산신령님께 미운 털이라도 박힌 게야? 곰보 자국이 선명한 칠성이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소리쳤다. 주변의 사냥꾼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강호는 그들의 조롱 섞인 농담에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칠성이는 끈질기게 강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봐, 그냥 가지 말고 한잔하고 가. 내 오늘 노루를 한 마리 잡았는데 고기 맛이나 좀 보라고. 자네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태려면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때가 아니지 않은가. 칠성의 말은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강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집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노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칠성이 건네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탁주 한 사발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백호의 푸른 눈빛이 자꾸만 그를 괴롭혔다. 저기, 자네들 혹시 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왁자지껄하던 술자리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냥꾼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표정을 굳혔다. 마을 최고령 사냥꾼인 최노인이 담뱃대를 털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사람아, 부정탁에 무슨 소리인가? 백호는 상운 중에서도 으뜸인 영물이야.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는 산신의 노여움을 산다네. 칠성이도 겁먹은 표정으로 거들었다. 맞아. 10년 전에도 윗마을 박 포수가 백호를 잡겠다고 설쳤다가 며칠 뒤에 목이 달아난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나? 그건 잡으라고 있는 짐승이 아니야. 신이지, 신. 사냥꾼들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오늘 겪은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기이한 일이었는지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강호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만약 자신이 그 백호를 쏘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영웅 대접을 받으며 벼락부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최노인의 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강호는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설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사방에서 수천 마리의 늑대떼가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총탄은 바닥났고 단 것마저 부러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늑대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를 덮치려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포효 소리와 함께 거대한 하얀 빛이 내려꽂혔다. 그 빛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집채만한 백호였다. 백호는 강호를 등 뒤로 감추고 늑대떼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백호는 오직 강호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강호가 백호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덫을 벌릴 때 묻었던 백호의 피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10년 뒤 피로 물든 전장 한복판에서 재회하게 될 운명의 예지몽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호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노모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남아 산을 타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와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유린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조정에서는 전국에 징집령을 내렸다. 사냥꾼으로서 뛰어난 사격 솜씨를 가진 강호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될 리 없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강호를 끌고 가던 날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산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태백산의 정상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강호의 독백은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지옥과도 같은 전장이며 그곳에서 10년 전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설산의 주인과 목숨을 건 재회를 하게 될 것임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굉음을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전군 진격하라. 저 미개한 오랑카의 놈들에게 조선군의 위용을 보여주어라. 화려한 투구장식 아래 기름진 얼굴을 한 지휘관 조선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전장을 갈랐다. 하지만 그 외침은 용맹함보다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비명처럼 들렸다. 북방의 국경지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황량한 벌판 위에서 강호는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은 채 조총의 약실을 점검하고 있었다.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고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10년 전 짐승을 쫓던 사냥꾼이었던 그는 이제 짐승보다 더 잔혹한 인간을 사냥해야 하는 살수, 샤슈가 되어 있었다. 강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아군의 시체는 참혹하게 훼손되어 들판에 널려 있었고 그 위를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뒤덮고 있었다. 피비린내와 화약 연기, 그리고 썩어가는 살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조선달이 말하는 위용인가? 강호는 쓴 침을 삼키며 전방을 노려보았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적군의 붉은 깃발, 혈기, 액시의 키, 벅가, 바다처럼 넘실대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핏빛 파도와도 같았다. 강호 형님,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 엎드려 있던 어린 병사 춘식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향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 생각에 밤마다 눈물 짓던 녀석이었다. 강호는 춘식의 흑투성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총알은 겁쟁이를 먼저 찾아가는 법이다. 내 뒤에 딱 붙어서 사주경계만 잘하면 된다. 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속내 역시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번 전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병법이라곤 책으로만 배운 낙하산 지휘관 조선달은 지형지물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정면 돌파만을 고집했다. 사냥꾼의 본능으로 보건대 이곳은 사방이 트여 있어 적의 기병대에게 포위당하기 딱 좋은 사지, 애쉬디였다. 강호가 몇 번이나 매복작전을 건의했으나 조선달은 천한 포수놈이 감히 굴령의 토를 다느냐며 곤장으로 다스리려 했다. 결국 그들은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그것은 수천 마리의 말이 동시에 내달리는 소리였고 죽음의 사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놈들이 온다. 사격 준비, 사격 개시. 조선달의 다급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콩 볶는 듯한 총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타타탕, 타탕. 하얀 화약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강호는 그 연기 너머로 달려오는 적기병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했다. 그의 호흡이 일순간 멈췄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는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목표물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탕. 강호의 총구에서 불을 뿜자 선두에서 달려오던 적장이 말 위에서 거꾸로 처박혔다. 백발백중. 10년간 산을 타며 갈고 닦은 사격술은 전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하지만 개인의 무용이 전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적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끝도 없이 밀려왔다. 앞줄이 쓰러지면 뒷줄이 그 시체를 밟고 넘어왔고 좌우 측면에서는 날렵한 경기병들이 화살비를 퍼부으며 아군의 진영을 유린했다. 으악! 내 다리 살려줘!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춘식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허벅지에는 깃털 달린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강호는 재빨리 춘식의 멱살을 잡고 바위 뒤로 끌어당겼다.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아군의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는 놈은 내가 직접 베겠다. 조선달이 칼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무너진 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적의 주력이 우회 기동을 통해 아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였다. 강호는 전장을 빠르게 스캔했다. 평지에서는 승산이 없었다. 유일한 희망은 뒤쪽에 솟아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뿐이었다. 산으로 가야 한다. 숲으로 들어가면 기병들이 힘을 못 쓴다. 강호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강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달의 명령을 무시한 채 강호의 뒤를 따라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격분한 조선달이 강호의 등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적의 화살이 그의 투구를 스치고 지나가자 기겁을 하며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는 누구보다 빠르게 네 발로 기어서 강호의 뒤를 쫓아왔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울창해지고 경사는 가파라졌다. 말에 탄 적들은 나무와 바위에 가로막혀 추격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집요했다. 말에서 내린 적의 보병들이 칼을 빼들고 쫓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춘식이를 부축한 강호의 어깨는 땀과 피로 흥건했다. 형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저 때문에 다 죽습니다. 춘식이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닥쳐라. 내 눈앞에서 죽는 꼴은 절대 못 본다. 10년 전에도. 강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10년 전 눈밭에서 살려주었던 백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 짐승도 살고자 하는 의지로 눈을 빛냈었다. 하물며 사람인데 내 동료인데 어찌 버리고 간단 말인가. 강호는 이를 악물고 춘식이를 더욱 꽉 움켜잡았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한참을 도망치던 그들의 앞길을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았다. 뒤에는 수백 명의 적군이, 앞에는 청일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말 그대로 사면초가 애시면 죽어였다. 연추, 이놈아. 내 놈이 길을 안다고 큰소리치더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조선달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은 공포로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강호는 조선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입 다물지 못합니까? 평지에서 싸웠으면 우린 진작에 몰살당했습니다. 여기서라도 싸워야 승산이 있단 말입니다. 강호의 서슬퍼런 일갈에 조선달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하극상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계급장도 소용없었다. 강호는 남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고작 10여 명. 모두가 부상을 입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강호는 조용히 자신의 조총에 마지막 남은 화약과 탄환을 쟁였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단검을 매만졌다. 10년 전 백호의 덫을 풀어줄 때 썼던 바로 그 단검이었다. 모두 들어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놈들이 올라오면 지형을 이용해 최대한 버텨야 한다. 바위 뒤에 숨어서 놈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비장했다. 병사들은 눈물을 훔치며 무기를 고쳐 잡았다. 저 아래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적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적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거대한 도끼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 칼 자국이 나 있었고 온몸에서는 짐승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조선의 겁쟁이들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목을 내놓아라. 고통 없이 보내주마. 적장이 어눌한 조선말 흉내를 내며 조롱했다. 조선달은 바위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강호는
바위 틈새로 총구를 내밀며 적장의 미간을 겨누었다. 거리는 약 50보.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냥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강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숨을 멈췄다. 방가쇠에 걸린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적장의 뒤편 숲속 깊은 곳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비릿한 피 냄새와 화약 냄새를 덮어버리는 짙고도 야성적인 냄새가 숲을 장악했다. 그것은 10년 전 강호가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산의 제왕만이 풍길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벌레들마저 울음을 멈췄다. 적들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저게 뭐지? 숲속에 뭔가 있다. 적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숲의 그림자 속에서 황금빛 안광 2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등불처럼 타오르며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곳은 태백산맥에서 수백 리 떨어진 북방의 국경지대였다. 그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호의 본능은 외치고 있었다. 저 눈빛을 안다고. 저 차갑고도 고고한 푸른 기운을 기억한다고. 적장도 당황하여 도끼를 고쳐 쥐고 숲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숲을 찢어발기는 듯한 포효였다. 그앙! 땅이 울리고 나무잎이 후드득 떨어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간을 호령하는 상군 샨준의 령링이었으며 침략자들을 향한 자연의 분노였다. 적들의 말이 공포에 질려 날뛰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강호는 홀린 듯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이 고정된 곳, 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털이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검은 줄무늬가 근육질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입가에는 송곳니가 시퍼렇게 번뜩였다. 집채만한 백호였다. 10년 전의 그 어린 짐승이 아니었다. 이제는 상과들을 지배하는 진정한 왕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백호는 천천히 아주 위엄있게 적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강호가 있는 절벽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찰나의 순간 강호와 백호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재회였다. 백호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내가 왔다. 약속을 지키러 왔다.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환희의 눈물이었다.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적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부하들을 다그쳤다. 고작 짐승 한 마리다. 창을 들어라. 저놈의 가죽을 벗겨 술안주로 삼겠다.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백호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낮췄다. 도약 준비를 마친 맹수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다. 강호는 조총을 내려놓고 단검을 뽑아들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두 엎드려라. 상훈께서 노하셨다. 강호의 외침과 동시에 백호가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하얀 섬광이 적진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0년 전 설산에서의 인연이 이제 피 묻은 깃발이 나부끼는 전장 한복판에서 생사를 건 혈투로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백호의 갈기가 마치 춤추는 깃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아군의 패배를 알리는 백기, 바이키가 아니라 적들을 심판하러 온 신의 깃발이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하얀 번개가 적진 한복판에 꽂혔다. 그것은 짐승의 도약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친 심판의 철퇴와도 같았다. 육중한 백호의 앞발이 지면을 강타하자 흙먼지와 함께 방영 심리 안에 있던 적병들이 낙엽처럼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즉사한 자들의 선혈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놈들의 손에 들려있던 창과 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바닥을 굴렀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 그러나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공존하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강호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넋을 잃고 그 압도적인 살육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백호는 단순히 날뛰는 짐승이 아니었다. 놈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고도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창끝을 피하고 강철 같은 꼬리를 휘둘러 등 뒤를 노리는 자들의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 하얀 털은 순식간에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갔지만 그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것은 전장의 화신, 희화신 그 자체였다. 귀신이다. 산신이 노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오랑카의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약탈자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무기를 버리고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지만 적장만은 달랐다. 얼굴에 긴 칼자국이 난 적장은 도망치는 부하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광기 어린 고함을 질렀다. 물러서는 자는 내 손에 죽는다. 고작 짐승 한 마리다. 창병들은 원진, 반원 형태의 진형을 짜라. 놈을 포 위에서 찔러 죽여라. 적장의 섯을 펄은 독촉에 패닉에 빠졌던 정예병들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전을 겪은 베테랑들이었다. 공포를 억누르고 긴 창을 앞세워 백호를 둥그렇게 에워쌌다. 촘촘하게 세워진 창날들이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백호를 향해 겨눠졌다. 아무리 천하의 영물이라 한들 수백 개의 창끝을 동시에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백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주춤거렸다. 놈의 어깨와 허벅지에도 스치고 지나간 창날에 의한 붉은 생채기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다. 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대로라면 백호는 꼼짝없이 고기 육반이 될 운명이었다. 10년 전 자신이 놓아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던 그 어린 백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도 놈은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놈이 흘리는 피는 강호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가라는 것이었다. 안 돼.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 강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조총은 탄약이 떨어진 지 오래였다. 남은 무기라고는 손때 묻은 단검 한 자루뿐. 이깟 쇠부티 하나 들고 저 창숲으로 뛰어드는 것은 불을 안고 기름통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였다. 이성 리싱은 도망치라고 속삭였다. 지금 놈들이 백호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산비탈을 따라 도망친다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옆에 있던 조선달은 이미 쥐새끼처럼 바위 틈을 빠져나가 꽁무니를 빼고 있었다. 강호야, 뭐 하냐? 지금이 기회다. 튀어. 춘식이가 강호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울먹였다. 그러나 강호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백호의 푸른 눈동자가 창숲 사이로 강호를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은 10년 전 설산에서의 작별 인사와 똑같았다. 가라, 어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젠장할. 강호가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다. 사나이 대장부가 짐승에게 2번이나 빚을 지고 살 수는 없었다. 10년 전에는 연민으로 살려주었지만
오늘은 이 일을 위해 함께 죽을 차례였다. 강호는 춘식의 손을 뿌리치며 단검을 역수로 꽉 쥐었다. 춘식아, 너희들은 가라. 나는 저 녀석을 두고 못 간다. 형님, 미쳤습니까? 춘식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강호는 바위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오랑카의 놈들아, 너희들이 찾는 사냥감이 여기 있다. 덤벼라. 강호의 돌발 행동에 적들의 시선이 일제히 절벽 위로 쏠렸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강호는 허공을 가르며 적진의 가장 취약한 골이 창병들의 대열이 헐거워진 틈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낙하하는 매처럼 빨랐다. 크악! 강호의 단검이 가장 가까이 있던 적병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선열이 분수처럼 솟구치며 적병이 쓰러지자 견고하던 포위망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 백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호가 만들어준 틈을 타 백호가 맹렬하게 몸을 비틀며 달려들었다. 강호와 백호, 인간과 짐승이 전장 한복판에서 등을 맞대고 섰다.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주변을 에워싼 수십 명의 적들이 멈칫하며 주춤거렸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호의 털북숭이 옆구리에 자신의 등을 기댔다. 백호의 천은 뜨거웠고 심장 박동은 강호의 것과 묘한 박자를 이루며 뛰고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호가 피 묻은 입가로 씩 웃으며 중얼거렸다. 백호는 대답 대신 낮게 그르릉거리며 강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비비고는 다시금 앞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고 있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직 눈앞의 적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온다, 등 뒤를 부탁한다. 강호의 외침과 함께 적들이 사방에서 쇄도에 들어왔다. 난전 루안잔이 시작되었다. 강호는 낮은 자세로 적의 품으로 파고들어 단검을 휘둘렀다. 긴 창은 좁은 공간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강호가 적의 공격을 피하고 무릎 뒤 오금을 베어 넘기면 백호가 그 위를 덮쳐 목통을 끊어버렸다. 백호가 포효하며 적들의 시선을 끌면 강호가 그 뒤를 돌아 적장의 호위병들을 처리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호흡이었다. 마치 전생의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었다. 강호는 자신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야성, 예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백호의 움직임에 맞춰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호는 역설적이게도 생의 가장 강렬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멸시받던 천한 사냥꾼과 쫓기던 짐승이 오만하고 잔혹한 권력자들에게 날리는 통쾌한 반격이었다. 적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정예병이 고작 사냥꾼 한 명과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부하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산신의 저주라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다. 쓸모없는 놈들, 비켜라. 내 직접 저놈들의 목을 치겠다. 적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애마를 박차고 나왔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강호를 향해 돌진해왔다. 묵직한 도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다. 강호는 피하려 했으나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꼬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강호의 머리 위로 시퍼런 도끼날이 떨어져 내렸다. 형님, 멀리서 춘식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하얀 그림자가 강호의 위를 덮쳤다. 백호였다. 녀석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적장의 도끼를 막아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호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뼈가 상하는 깊은 상처였다. 백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적장의 말목덜미를 물어뜯었다. 말이 미친 듯이 날뛰며 적장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적장은 흙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강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백호가 자신을 대신해 입은 상처를 보자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강호는 단검을 고쳐쥐고 쓰러진 적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호위병들이 적장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부상당한 백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로 그들을 후려쳐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백호가 만들어준 목숨을 건 마지막 기회였다. 강호는 호위병들의 칼날이 자신의 팔과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고통을 무시한 채 오직 적장의 심장만을 노리고 몸을 던졌다. 10년 전 백호의 덫을 풀어주던 그 손길이 이제는 악의 심장을 멈추게 할 심판의 칼날이 되어 날아들었다. 하지만 적장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굴러다니던 방패를 집어들어 강호의 일격을 막아냈다. 캉,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강호의 단검이 허무하게 튕겨나갔다.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적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다. 가소로운 놈, 내 놈과 저 고양이 새끼를 한 꼬치에 꿰어주마. 강호는 맨주먹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강호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곁눈질로 백호를 보았다.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은 백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호는 바닥에 떨어진 흙을 한 줌 쥐었다. 비열하다고 욕해도 좋았다. 살아남아 저놈의 목을 치는 것이 정의였다. 적장이 도끼를 내리찍으려는 순간 강호는 쥐고 있던 흙을 적장의 눈에 뿌렸다. 으아! 적장이 눈을 감으며 주춤했다. 아주 짧은 찰나의 빈틈. 하지만 승부를 결정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호는 바닥을 구르며 적장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적장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단도를 뽑아들었다. 적의 무기로 적을 친다. 강호는 망설임 없이 단도를 적장의 허벅지에 꽂아 넣었다. 적장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듯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강호는 물러서지 않고 적장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제 서로 뒤엉켜 흙탕물 속에서 뒹구는 개싸움이 되었다. 고귀한 장군도 천한 사냥꾼도 없었다. 오직 죽이느냐 죽느냐의 처절한 생존 경쟁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때 백호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왔다. 놈은 쓰러진 적장의 가슴 위로 거대한 앞발을 올려놓았다. 묵직한 압박감에 적장은 숨을 헐떡이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백호가 입을 크게 벌려 적장의 얼굴 바로 앞에서 포효했다. 뜨거운 입김과 피비린내가 적장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사자의 선고였다. 주변의 적병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들의 대장이 짐승과 사냥꾼에게 제압당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전의를 상실한 것이다. 숲속 깊은 곳에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백호의 하얀 털과 강호의 피 묻은 얼굴을 비추었다. 밤새 이어진 혈투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적의 본대는 아직 건재했고 날이 밝으면 그들은 더욱 조직적으로 공격해올 터였다. 강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백호와 눈을 마주쳤다. 가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듯 눈을 깜빡였다.
강호는 적장을 인질로 삼아 일어섰다. 누구든 움직이면 이놈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강호의 서슬퍼런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산중의 왕과 인간의 전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밤.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여명 리밍이 밝아오는 산등성이는 짙은 안개와 화약 연기가 뒤섞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강호는 적장의 목에 단도를 겨눈 채 절뚝거리는 백호와 함께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그들의 뒤로는 밤새 치열했던 혈투의 흔적으로 시체들이 즐비했고 붉게 물든 눈밭은 참혹한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다. 산 아래 진영에서는 대치 중인 양측 군대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적군은 자신들의 대장이 인질로 잡혀 내려오는 모습에 동요하며 무기를 거두지 못했고 아군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강호의 몰골은 처참했다. 갑옷은 찢겨나갔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을 지키는 백호는 어깨에서 흐르는 피로 하얀 털이 붉게 엉겨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상군 샨준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두 존재가 뿜어내는 기백은 수천의 군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적장은 들어라. 너희 대장의 목숨이 내 손안에 있다. 당장 군사를 물리고 이 땅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의 목을 베어 산재물로 바칠 것이다. 강호의 우렁찬 외침이 계곡을 타고 메아리쳤다. 적들은 웅성거리며 뒤로 주춤했다.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다. 쏘아라! 저 반역자 놈을 쏘아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군 지휘관 조선달이었다. 그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는 듯하자 불쑥 튀어나와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저놈은 적과 내통하여 아군을 사지로 몰아넣은 역적이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요물은 사람을 홀리는 마귀다. 총통수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셋을 한꺼번에 쏴 죽여라. 조선달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이 도망친 사실과 천한 사냥꾼이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임을 직감했다. 차라리 모두 죽여 입을 막고 적장과 호랑이를 자신이 잡았다고 보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비열한 계산이었다. 아군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강호는 밤새 자신들을 위해 싸운 전우였고 백호는 적들을 물리쳐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군령은 엄중했다.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면 즉결 처형이었다. 총통수들이 떨리는 손으로 조총을 들어 올렸다. 강호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더니 조선달의 탐욕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었다. 조선달, 내 놈이 사람이냐? 내 목숨은 내놓더라도 이 백호는 건드리지 마라. 놈은 우리를 구했다. 강호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조선달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들어 올렸다. 시끄럽다. 발사 준비. 절체절명의 순간 인질로 잡혀있던 적장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조선의 장수라는 자가 고작 저런 비겁자라니. 내 오늘 비록 패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저런 놈의 손에 죽는 것은 수치스럽구나. 적장의 조롱에 조선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닥쳐라, 쏘아라, 당장 쏴. 그때였다. 조총부대 맨 앞줄에 있던 춘식이가 갑자기 총구를 하늘로 향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못 쏩니다. 강호 형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 백호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젯밤 늑대밥이 되었을 겁니다. 춘식의 돌발 행동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도망친 건 조선달 날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조총을 바닥에 던지며 조선달을 향해 항의했다. 군심, 준, 신이 돌아선 것이다. 당황한 조선달은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호위무사들에게 소리쳤다.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저놈들을 다 베어라. 하지만 호위무사들조차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했다. 그들 역시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다.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비겁자가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선달은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단총, 두안총2를 꺼내들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강호를 향해 곧장 방아쇠를 당겼다. 탕! 둔탁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강호는 피할 새도 없이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뜨겁고 묵직한 액체가 얼굴에 튀었다. 눈을 떴을 때 강호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하얀 등을 보았다. 백호였다. 놈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을 날려 강호에게 날아오던 탄환을 대신 받아냈다. 탄환은 백호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안 돼! 강호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백호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하얀 털이 검붉은 피로 젖어 들어갔다. 쓰러진 백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흐릿해져가는 눈으로 강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다. 괜찮으냐고 묻는 듯한 지독하리만큼 깊은 애정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순간 전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분노였다. 하늘 끝까지 치솟은 강호의 분노였다. 그는 적장을 묶었던 밧줄을 풀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장검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선달, 내 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강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조선달을 향해 달려들었다. 조선달은 기겁하여 재장전을 시도했지만 손이 떨려 화약을 쏟고 말았다. 강호의 칼날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칼끝은 조선달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사적인 복수로 백호의 희생을 더럽힐 수는 없었다. 강호는 칼자루로 조선달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조선달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강호는 쓰러진 조선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병사들 앞에 내던졌다. 이자를 포박하라. 훗날 조정에 가서 이자의 죄상을 낱낱이 고할 것이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조선달을 포박했다. 그는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발악했지만 병사들의 주먹 세례에 곧 조용해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적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백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쓰러진 백호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했다. 내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으나 이런 신의 액신이를 가진 짐승은 처음 보았다. 조선의 산신이 우리를 거부하니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 적장은 부관에게 철군 명령을 내렸다. 전군 퇴각하라. 우리는 인간에게 진 것이 아니다. 이 땅의 훈에게 진 것이다. 적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승리였다. 하지만 강호에게는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그는 쓰러진 백호 곁으로 기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백호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피거품이 입가에 맺혔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피 묻은 털을 쓰다듬었다. 10년 전 자신이 치료해 주었던 그 부위 근처에 새로운 치명적인 상처가 나 있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강호의 뜨거운 눈물이 백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백호는
힘겹게 눈을 떠 강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강호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 그것은 강호에게 전하는 마지막 위로였다. 백호의 눈동자 속에서 서서히 생명의 빛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놈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강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10년 전 어미 잃은 어린 짐승이었을 때처럼. 강호는 백호를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지만 백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다.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내 너와 함께 산으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강호의 오열이 텅 빈 전장을 가득 채웠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도 모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춘식이도 부상병들도 모두 흐느꼈다. 그것은 한낱 짐승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들을 지켜준 수호신이자 가장 용감했던 전우의 승천 쉥티안이었다. 백호의 숨이 멈추는 순간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백호를 맞이하듯 순백의 눈이 피로 얼룩진 대지와 백호의 붉은 상처를 덮어주었다. 강호는 백호를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백호가 남겨준 숭고한 의지였다. 살아라, 살아서 기억해다오. 강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다. 전쟁은 끝났고 간신배는 처단되었으며 적들은 물러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강호는 품에 안은 백호의 무게를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 내리는 하늘 저편에서 호랑이의 형상을 한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맹세했다. 이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생을 바쳐 이 이야기를 전하겠노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탐욕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태백산맥의 줄기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전설은 그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훈풍이 불어와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전장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그러나 강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승전의 포상을 마다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장렬하게 산화한 백호의 시신을 거적에 싸서 지게에 짊어졌다. 천리 길, 멀고도 험한 귀향길이었지만 강호는 단 한 번도 무겁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사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짊어진 무게였고 평생 갚아도 다 못할 은혜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강호는 며칠 밤낮을 걸어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다. 양지 바른 언덕, 봄이면 진달래가 가장 먼저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가장 붉게 물드는 곳에 강호는 땅을 팠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흙을 한 줌 한 줌 덮으며 강호는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상군이시여, 이제 편히 쉬소서. 이곳은 당신의 고향이자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내 죽는 날까지 그대 곁을 지키리다. 강호는 무덤개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거친 손으로 봉분을 어루만졌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자 마치 백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로 내려온 강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조총을 꺼내들었다. 사냥꾼에게 총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나 이제 그에게 총은 탐욕과 살생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막 앞 큰 바위에 조총의 개머리판을 내리쳤다. 과직,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해온 총이 두 동강이 났다. 강호는 부러진 총신을 강물에 던져버리며 하늘을 향해 맹세했다.
내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천하 제일의 포수가 총을 버리다니. 이제 뭘 먹고 살려는 게야. 하지만 강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틈만 나면 산을 오르며 밀렵꾼들이 설치해둔 덫과 올무를 걷어냈다. 예전에 강호가 산의 생명을 거두는 자였다면 이제 그는 산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이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강호의 검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팽팽하던 피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쟁의 기억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강호의 백호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는 매일 아침 백호의 무덤을 찾아가 자풀을 뽑고 말을 건넸다.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네 녀석이 좋아하던 눈이 곧 올 모양이다. 어느덧 그가 심었던 어린 소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목으로 자라나 무덤 위에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호를 호랑이 아버지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가끔 산행을 하던 약초꾼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맹수를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는 백발의 노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강호는 그렇게 산과 하나가 되어 늙어갔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쳤다. 태백산맥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혀 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다. 칠순을 훌쩍 넘긴 강호는 노환으로 기력이 쇠하여 며칠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땔감은 떨어져 가고 독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방 안에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강호는 자신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이렇게 가는구나. 상훈이여, 내 너무 늦지 않게 자네를 보러 가겠네. 강호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백호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 소리가 휘잉 하고 울부짖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그날 밤처럼.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다. 몽롱한 잠결에 강호의 귀에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무언가 무거운 물체가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뒤이어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사람의 인기척은 아니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쇠약해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누구냐?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하얀 눈송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강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마루 끝에는 큼지막한 멧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린 채 놓여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쌓인 눈 위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호는 그 발자국을 알아보았다.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호랑이의 발자국이었다. 그것도 보통 놈이 아닌 산중의 왕만이 남길 수 있는 크고 깊은 족적이었다. 강호는 맨발로 눈밭에 뛰쳐나갔다. 어디 있느냐? 내 녀석이냐? 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하얀 눈보라만 흩날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저편, 숲의 경계선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위협적이거나 사나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도 애틋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강호는 멧돼지 사체를 어루만지며 주저앉았다. 짐승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굶주려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 사냥을 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아.
있었던 개냐? 아니면 내 자식이냐? 강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였다. 멀리 떨어진 산등성이 백호의 무덤이 있는 방향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흥! 어흐릉! 그 소리는 벼락처럼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산의 울림처럼 장엄하고 부드러웠다. 강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별 인사 같았다. 강호는 알 수 있었다. 그날 전장에서 죽은 백호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이제 그 자손이 자신을 찾아와 은혜를 갚은 것임을. 인연인유한이라는 끈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질기고도 숭고한 것이었다. 강호는 눈 덮인 산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내 이제 여한이 없다. 부디 이 산을 잘 지켜다오. 나의 친구여, 나의 아들아. 그날 이후 강호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는 멧돼지 고기로 기력을 되찾았고 다시 씩씩하게 산을 오르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강호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강호가 천명, 티안밍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수십 마리의 까치들이 날아와 길을 안내하듯 울어대었다. 그리고 강호의 시신이 백호의 무덤 옆에 안장될 때 멀리서 구슬프면서도 웅장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3번 울려 퍼졌다. 조문객들은 모두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였다. 후세 사람들은 그곳을 호상총, 후상총이라 불렀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죽어서도 함께 묻힌 전설의 장소였다. 지금도 태백산 자락 눈 내리는 밤이면 늙은 소나무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백발의 노인과 하얀 호랑이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헛것이 아니라 탐욕과 배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애와 생명에 대한 예의를 일깨워주는 영혼의 등불일지도 모른다. 눈보라는 멈추었고 세상은 고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뜨거운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되어 오늘 밤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